행복한 가정의 사정은 되게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사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유명한 소설이죠.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리니나의 첫 문장인데요. 사회 경제 서적이나 세태를 꼬집는 각종 평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문장이 적용되는 곳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시장인데요. 잘 보면요, 많은 기업들 중에 한 기업에 합격하는 지원자가 다른 기업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는 많은 반면에 한 기업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지원자들이 많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별 특성이나 직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에게 원하는 중요 항목의 80%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25년간 대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 업무를 전담하신 전문가 분이시라고 합니다. 실제적이고 유익한 강연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재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가재산입니다. 오늘 어떤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즘 취업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 전쟁에서 어떻게 뭘 준비하는 건지 이게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는 100세 시대에 사실은 준비를 젊어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준비할 때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 인생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습관 바꾸기 훈련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 준비에 좀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가재산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재산입니다. 가시성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예. 오늘 강의 내용은요, 사장은 이런 인재를 뽑고 키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책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면접을 봐왔던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취업에 대한 환상과 진실입니다. 사실은 취업은 중매하고 똑같거든요.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자, 우선 취업은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경쟁이라고 하지 지금은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과 경쟁은 전혀 다르거든요. 자, 경쟁과 전쟁이 뭐가 다를까요? 경쟁은 등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올림픽 가서 1등은 금메달, 3등은 동메달. 근데 전쟁은 생과 사, 떨어지자 붙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이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면접하다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해요. 이쪽은 행복이 가지고 있는, 이쪽은 총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치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장 가보면 구인난지 취업난지 저는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전 대기업에 면접을 많이 봤죠. 요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면접 보는데 가보면 뽑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묘하죠. 근데 중소기업 가보면 진짜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학생들은 들어갈 데 없다고 참 묘하죠. 원인을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원인이요. 하나는 남의 탓이 있고 그걸 전문용어로 구조적인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경쟁적 원인.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탓이죠. 대개는 남의 탓하는 사람은 취업이 안 돼요. 내 탓한 사람은 취업이 상당히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구조적 원인, 경기 문제, 불황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처우 수준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 대기업들이 성장을 해도 고용이 증대가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이거는 내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일본에서 청년실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대요. 첫 번째 뭐예요? 학생들이 왜 일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해도 취업이 안 된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사례 중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체험한 사례들입니다. 부모들이 잘못된 자식 자랑이에요. 제가 5년 전에 그 면접 보는데 학생이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땀 흘리면서. 자기 소개하는 게 못해요. 그래서 순서를 뒤로 했습니다. 뒤에 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또 시켰더니 못해요. 땀만 뻘뻘 흘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기 싫은데 엄마가 필히 면접 보라고 아침에 태워왔다는 거죠. 자고 있는데 이 학생이 취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요즘 부모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떨어뜨리냐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떨어진 이유 3가지만 대라. 이런 전화를 직접 인사팀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히 부모들이 취업 안 된 학생 저한테 데리고 와요. 28번 대기업 떨어진 친구, 예, 제 친구 아들입니다. 28번 3년 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순간 안 되겠다. 대기업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왜? 저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몇 시간 더 설득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가면 필히 합격할 수 있다. 예,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소개 제대로 못 쓰는 학생. 예, 제가 직접 봤거든요. 부모 하도 취업이 안 된다해서 그럼 자기소개서 한번 보내라. 봤더니요. 이 사람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소개는 내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이 내가 살 의욕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그 제품 소개서인 거예요. 제품 살 때 소개서를 보잖아요. 실물 보든지. 근데 사고 싶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가운데를 고쳐줬습니다. 우선 맞춤법도 틀리고요. 한문은 다 틀려 있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었어요. 취업 되겠어요? 거꾸로 합격 정말 한 큐에 된 사람.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한 친구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그 정거장,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출근할 때 거기서부터 같이 버스 타고 계속 같이 들으면서 가고 그래도 가서도 담배 피는 데 가면 막 떠들잖아요. 그 회사 막 자랑도 하고 욕도 하고 상사 다 들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사팀 실제 찾아가서 조직도까지 다 입사해가지고 회사를 완벽하게 하는 그 회사 직원보다 더 많이 하는 거야. 면접할 때 표정이 다르겠죠. 완벽하게 그 회사를 아니까 야 이런 친구가 있나? 그럼 보나마나 무조건 합격이죠. 자, 사례 2 합격은 열정락서 아시나요? 삼성그룹에서 하는 여기에서 아주 그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때 강사로 선정된 사람이 이지영 대리 지금 과장 됐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나왔으니까 60번 떨어졌다는 거죠. 키가 110cm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제 자기는 열정으로 극복을 했어요. 마지막 삼성 면접 가가지고 제 키는 110cm이지만 열정의 키는 180cm입니다. 이 아주 연료타해가지고 바로 합격에 지금도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합격 사례하고 불합격 사례는 너무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나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없다 이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요즘 인재에 대한 방식, 인재에 대한 관점 이게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회사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인재, 또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미래에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까? 이걸 봅니다. 그러려면 당장 뭐 영어를 잘하고 스펙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인간성이 어떨까? 옆에 사람들 협조는 잘할까? 이런 긴 안목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채용 방식도요. 과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베스트 피플. 그걸 베스트 피플. 이거는 학력이나 나이, 토익 성적, 그 다음에 전공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봤죠. 이게 저는 하드 스펙이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요즘은 이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거를 마인드 스펙이다. 혹은 소프트 스펙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상당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기업은 워낙 많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재상을 그 전부 앙케이트 조사한 그 내용인데 결국은 전문성, 창의성, 도덕정신, 그다음에 도전정신, 주인의식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그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대기업 쪽은 준비를 많이 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그 밑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이더스 IT 아세요? 방송이 워낙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아요. 그 몰리는 이유가 있는데 또 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뽑는 기준이 남달라요. 여기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견기업이니까요. 면접할 때 상당히 다릅니다. 뭐 전공했어? 어느 학교 나왔어? 이건 아예 블랭크입니다. 그거는 서류에서 끝나고 여기는 3단계 면접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너는 누구냐?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가끔 그 말씀 나누는데요. 채용 면접할 때 뭘 보세요? 했더니 너는 누구냐? 이걸 묻다. 그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거야? 이거거든. 왜 일해? 어떤 일을 할 거는 how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왜 일해? 왜 일하지? 그거는 고민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why를 물어보는 거예요. how가 아니고 why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요즘 채용 트렌드의 큰 변화다. 이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이쪽에 제가 컨설팅도 하고 그쪽에 많이 강의도 다니고 하는데요. 사장님들 정말 현장에 인재가 없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어떤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 스펙보다는 마인드 스펙이다. 이런 얘기죠. 사장이 부르면 이해하고 큰 소리 대답할 것.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격이 밝고 긍정적. 여기 계시면 다 밝은 것 같은데요. 성격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이면 안 돼요. 세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올빼미형이잖아요. 중소기업은 가면 할 일이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게 보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 아침 일찍 출근 사람은 남달라요. 성격도 이제 밝고요. 부지런합니다. 사장과 성격이 맞을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사장하고 같이 일할 때는 사장 성격이 남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맞추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제 나하고 성격이 맞을까?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 인성이잖아요. 하드 스펙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변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옛날 좀 알았던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을 것. 왜? 대기업 가면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자기 개발 기회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기가 해야 돼요. 회사가 다 해줄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심과 그 노력이 진짜 이 친구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중소기업의 그 취업 조건이란 거예요.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은 노력만 하면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뭐 해외 유학 가고 뭐 어학을 자격을 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학교 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거든요. 이 잠재력을 나름대로 키워나가는, 요거를 키워가지고 남한테 보여주는, 그게 저쪽 사장님하고 이게 뭐랄까요? 눈높이가 맞아서 그게 합격의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교보생명 가보면 그 큰 간판이 써 있잖아요. 아름다운 십기를 써나가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독이 글귀가 있잖아요. 서울시청에서도 그게 있대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보이니? 내 안에 눈부심.
눈부심이 가만히 눈부실 수가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좀 표출하는 그게 면접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남이 시킨 것만 남이 한 거 뺏겨다가 이러면 금방 알거든요. 그냥 면접 오래 본 사람은 눈동자 보면 알아요.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저는 걸어오는 순간부터 체크를 합니다.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간지까지 봅니다.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훈련 안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면접 보는데 그 볼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떠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세도 바르고요. 눈동자가 딱. 참고로 면접 볼 때 눈높이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아세요? 내 눈높이. 눈높이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딱 드러납니다. 우위 쳐다보는 사람, 우위를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당히 거만하거나 독선적이거나 나의 말 안 듣거나 협조만.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까는 사람은 어떨까요? 눈을 이렇게. 그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그 협조성이 없거나 자기 혼자. 요즘 혼술, 혼밥 이런 게 유행하죠. 혼자 일하는, 협조할 줄 모르는. 그런데 눈동자가 가운데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면을 보면. 상대한테 부담을 줘요. 그래서 약간 눈동자는 상대보다 밑으로. 그래서 뭐 두 번째 여기를 보라는 얘기도 있고요. 요 밑을 보는 얘기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를 어떻게 표출할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석철 교수님이 삶의 정도에서 요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실험하는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과천에 가면 어린이 과학관이 있거든요. 제 손자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했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위에 큰 그 동그란 구슬인데요. 이게 떨어뜨리면 이 떨어뜨리는 각도가 틀립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 누구든지 A에서 B가 가장 직선이기 때문에 제일 빠를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독수리가 쥐를 잡을 때 어떻게 날아갈까요? 직선으로? 쭉 떨어졌다 갑니다. 이걸 우의 축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취업 준비도 똑같아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 아까 인성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강의한 그 학교인데 1학년, 2학년 인성 캠프랑 생겼더라고요. 이제 마음 그 스펙을 키워주는 3학년, 4학년은 하드 스펙 중심을 하고요. 1, 2학년은 마인드 스펙 이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했던 진짜 저리 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인생론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실습까지 이틀 동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생 설계할 건지, 앞으로 살 건지 이런 거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건지 설계해 보셨어요? 여기는 100살까지 설계해 봅니다. 끔찍하죠? 자, 정리해 보면요. 결국은 Y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다니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대개 돈 벌려고요. 행복한 가족 꾸리려고요. 그건 Y가 아닙니다. 그건 How예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Y는 내가 어떤 인간으로 그런 거 생각 못 하셨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Y주의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왜 취업을 왜 하려고 그러지? 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무기도 없이 그냥 전향대 가는 거예요. 저는 Y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좀. 이 Y를 깨닫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보통 요즘 그 부모들이 이제 어렵게 살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삶을 하니까 자식들한테
무조건적 사랑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이 너무 많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뭐랄까? 요구한 수준 맞추려고 내가 움직이는, 이러면 자기 정체성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난 뭘 잘하지? 저도 하든지 다 키워서 대기업에 지금 중소기업에 다 이제 과장, 부장 됐어요. 그런데 키우면서 저는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제 내가 뭘 잘할까? 예. 근데 부모들 욕심이 들어갔을 경우는 거꾸로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죠.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사이클로드 곡선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성과가 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됐다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특히 요즘 키워드가 뭐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은 전혀 다른 인재를 원하거든요. 그동안에 잘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제가 한번 여기저기서 좀 정리해 보니까 딱 3가지. 나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곤란하다. 지금 미국에 성공한 젊은이들 있잖아요. 학교 다 중퇴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공부하다가 난 뭘 해야 되지? 자기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4차 산업 때는 더 합니다.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게 그 연결이 신의 영역까지 연결이 돼요. 피부, 인공 피부, 인공 심장 이런 거 신의 영역인데 거기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연결이 된 것이 요즘 잘 나가는 에어비앤비, 또 택시하는 우버 택시, 이건 연결이지 새로운 기술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보면 사실 협업하는, 그래서 협업은 어디서 나올까요? 실력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린 마음일 겁니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 사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눈 이렇게 밑으로 한 사람 협업할 줄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창의력하고요, 또 연결하는 전문가가 한 가지만 깊게 알아서 전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전공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T자형 인재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이클로드 곡선을 보신 이유가요, 이제 다양하게 당장 내가 가까운 잘하는 요것만 할 게 아니고요, 넓게 깊이도 있어야 되는 넓게 하는 이런 인재가 앞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요, 거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1, 2학년 때 열심히 놀다가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지라고 3, 4학년 때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 취업하기 어려워요. 1학년 때부터 아까 마인드 스펙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전문성을 키우는 이런 노력을 해야 앞으로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더 이런 인재가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 인재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좀 소프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노력지 저는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거든요. 한 사람이,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책 속에 자기 인생이 다 담아 있잖아요. 많은 삶에 대한 이 정리된 것들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명저, 고전 이런 거 포함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닮아고 싶은 쪽으로 자꾸 바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제가 면접 볼 때 보면 전혀 달라요. 영어 쓰는 게 다릅니다. 또 질문했을 때 보통 학생들은 외워서 와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외우질 않고요. 바로바로 유연하게 대응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2부에서도 대표님께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